1. 장례식 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장례식장. 검은 리본으로 장식된 추모 화환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조문객들의 발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운다. 김대성 회장의 영정 앞에는 3명의 자식들이 상복을 입고 서 있다. 큰아들 김민준 47세. 건설회사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아버지 덕에 얻은 자리다. 명품 시계를 찬 그의 손목은 떨리고 있다. 둘째 김민수 44세.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는 늘 거리를 두며 살아왔다. 막내 김민아 39세. 갤러리를 운영하는 예술가 기질의 딸로 아버지의 사업과는 가장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장례식장 곳곳에서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된다. 김대성 회장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저 자식들 이제 큰일 났네. 압구정 아파트만 해도 100억은 넘을 텐데. 큰아들이 다 가져가겠지 마디니까. 이런 말들이 장례식장을 떠돌며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든다. 김민주는 조문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압구정동 펜트하우스, 여의도 오피스텔 4채, 강남 상가 건물 2동,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주식과 현금. 대충 계산해도 500억은 넘을 것이다. 아버지가 평생 구축해온 부동산 제국의 왕자가 드디어 자신에게 넘어올 차례다. 그는 애써 슬픈 표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진다. 반면 김민수는 복잡한 심경이다. 의사라는 직업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유산이라면 당연히 나누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신의 2 아이들 교육비와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 상속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그는 형의 표정을 살피며 이미 상속 분할에 대한 계산을 시작하고 있다. 김민아는 3 남매 중 유일하게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사업에만 매달려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녀만큼은 아버지의 따뜻한 면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있다. 갤러리 운영은 늘 적자였고 남편의 프리랜서 수입도 불안정하다. 아버지의 유산은 그녀에게도 절실한 생명줄이었다. 3일장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이 떠난 후 3 남매는 장례식장 VIP실에 모여 앉는다. 이때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선다. 바로 김대성 회장의 20년 지기 변호사인 박철민이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있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둡다. 박 변호사는 의자에 앉으며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입을 연다. 유언장을 읽기 전에 먼저 알려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3 남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것은 유산이 아니라.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3 남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본다. 20억 원의 빚입니다. 그 순간 VIP실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김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김민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다. 김민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가른다. 모든 부동산은 이미 은행 담보로 넘어갔고 현금 자산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빚뿐입니다. 빚의 진실. 박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VIP실은 아수라장이 된다. 김민주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소리를 지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고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20년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버지의 재력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온다. 김민수는 의자를 발로 차며 박 변호사를 다그친다. 의사답게 침착하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높아진다. 그는 자신의 2 아이가 다니는 강남 사립학교 학비, 아내의 명품 쇼핑, 분당 아파트 대출금까지 머릿속에서 계산하며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에 빠진다. 특히 최근 병원 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아버지의 유산은 그에게 재기의 발판이 될 예정이었다. 김민아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다. 갤러리 임대료 연체가 3개월째이고 남편의 프리랜서 일감도 줄어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차였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갤러리를 제대로 정비하고 아이의 교육비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었다. 더군다나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니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김대성 회장의 빚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시중은행에서 빌린 12억 원.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시작되었지만 사업 실패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불어난 것이다. 둘째, 제2금융권에서 빌린 5억 원. 이는 금리가 높아 매월 이자만 해도 상당한 부담이다. 셋째, 사채 업체에서 빌린 3억 원.
이는 가장 위험한 부분으로 연 30% 이상의 고금리에 불법적인 추심까지 동반한다. 김대성 회장의 몰락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운영하던 건설회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코로나 여파로 큰 타격을 받았다. 수주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면서 제2금융권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된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압구정동 펜트하우스도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라는 것이다. 김민준이 그토록 기대했던 100억 원짜리 아파트는 이미 은행 소유가 되어 있었고 가족들은 3개월 내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여의도 오피스텔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담보로 잡혀 있고 강남 상가 건물들도 예외가 아니다. 박 변호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다. 한국의 상속법에 따르면 부모가 남긴 빚도 자식들이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속 포기라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좋은 것만 골라서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세 남매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김민주는 자신의 건설회사도 아버지와 연대 보증으로 엮여 있어서 아버지의 빚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한다. 김민수는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고 해도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감당하기는 버겁다는 현실을 직면한다. 김민아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빚까지 떠안게 되면 가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이때 박 변호사가 마지막 폭탄 발언을 한다. 사채업자들이 이미 김대성 회장의 자식들을 물색하고 있으며 장례식 때부터 미행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자동으로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빚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3. 책임 공방. 장례식장을 나선 세 남매는 근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긴급 가족회의를 연다. 하지만 대화는 처음부터 험악하게 흐른다. 김민주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자신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민준의 건설회사는 사실상 아버지의 하청업체 역할을 해왔다. 아버지 회사에서 수주한 프로젝트의 실제 시공은 대부분 김민준의 회사에서 담당했고 이로 인해 그의 회사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아버지와 연대 보증을 선 부분들이 있어서 20억 원의 빚 외에도 추가로 떠안아야 할 부채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김민수는 형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반박한다.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좋을 때는 혜택을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책임만 회피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실제로 김민주는 아버지 덕분에 강남 사무실을 얻었고 고급 수입차도 타고 다녔으며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 반면 자신은 의사가 되기 위해 10년을 공부했고 자수성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김민수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형이 사업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폭로한다. 김민준이 무리한 확장을 주장했고 정부 정책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대형 프로젝트에 올인했던 것이 몰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민준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부동산들도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형이 아버지의 돈을 이용해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김민아는 두 오빠의 말싸움을 듣다가 결국 폭발한다. 자신은 아버지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왜 빚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울먹인다. 갤러리 운영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20억 원의 빚을 나누어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그녀는 상속 포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두 오빠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다. 하지만 김민아의 상속 포기 발언은 두 형들을 더욱 자극한다. 김민주는 막내가 빠지면 자신과 김민수가 더 많은 빚을 떠안아야 한다며 격분한다. 김민수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민아의 상속 포기를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서 세 남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김민준의 아내 이수진이 라운지로 찾아와 남편을 데려가려 한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빚 때문에 자신의 가정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다. 특히 두 아이의 학업과 미래를 생각하면 20억 원의 빚을 떠안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남편에게 상속 포기를 하라고 압박하며 시동생들과의 연대도 거부한다고 선언한다. 김민수의 아내 박영희도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다.
그녀 역시 남편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의사인 남편의 수입으로는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금 상환만으로도 빠듯한데 시아버지의 빚까지 떠안을 여유는 없다며 현실적인 걱정을 토로한다. 특히 막내 시누이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자신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발한다. 김민아의 남편 정태호는 아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불안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에게 20억 원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 그는 아내에게 과감히 상속 포기를 하라고 조언하며 형님들과의 관계보다는 현실적인 생존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가족회의는 파행으로 끝난다. 각자의 배우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민주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현실적인 부담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고 김민수는 형에 대한 원망과 가족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한다. 김민아는 가족과의 의리와 자신의 생존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4. 숨겨진 배신. 며칠 후 김민수는 아버지의 빚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는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가 거래했던 은행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대출 내역과 담보 설정 과정을 추적해 나간다. 첫 번째로 방문한 강남의 한 시중은행에서 김민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아버지가 진 12억 원의 은행 대출 중 8억 원이 김민준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대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김민준이 3년 전 개인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당시 김민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버지가 대신 돈을 빌려준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민준이 이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다. 가족회의에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김민준이 실제로는 아버지 빚의 주요 원인 제공자였던 것이다. 은행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김대성 회장은 당시 이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김민수는 제2금융권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캐피털 회사에서 빌린 5억 원 중 3억 원도 역시 김민준과 관련된 것이었다. 김민준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개인 보증을 서서 빌린 돈이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소중한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했던 것이다. 가장 참담한 사실은 사채와 관련된 부분이다. 3억 원의 사채는 전액이 김민준의 도박 빚을 대신 갚기 위한 것이었다. 김민준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강남의 고급 카지노를 출입했고 결국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심해지자 아버지가 마지막 수단으로 사채를 빌려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김민수는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분노에 떨며 김민준을 찾아간다.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만난 두 형제는 격렬한 대치 상황에 빠진다. 김민수는 김민준에게 모든 증거를 내밀며 가족을 속이고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배신자라고 규탄한다. 20억 원의 빚 중 14억 원이 김민준 때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며 당장 모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김민준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진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카지노는 그에게 유일한 도피처였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도박에 빠져들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김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던 순간들을 회상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자책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버지는 김민준의 빚을 갚아주면서도 다른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가족이 분열되는 것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민아도 충격에 빠진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큰 오빠의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파멸한 것이라는 현실 앞에서 분노와 슬픔이 교차한다. 동시에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정신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가족의 화목을 위해 진실을 숨겼던 것이다. 김민수와 김민아는 이제 김민준이 모든 빚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은 아버지의 빚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큰오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본다. 특히 김민수는 의사로서 쌓아온 신용과 명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형에게 단독으로 빚을 해결하라고 압박한다. 최후의 선택.
진실이 드러난 후 며칠간 세 남매는 각자 다른 곳에서 고민에 잠긴다. 김민주는 압구정동 아파트 베란다에서 밤새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절망에 빠져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가 파멸했다는 죄책감과 20억 원의 빚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적 부담이 그를 짓누른다. 건설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고 개인 자산도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거액의 빚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김민수는 분당의 자택에서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눈다. 형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도덕적으로는 형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 특히 아버지가 가족의 화목을 위해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자신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된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다. 시댁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아는 홍대의 작은 갤러리에서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며 복잡한 심경을 달랜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큰오빠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현실적인 걱정이 뒤섞여 있다. 예술가로서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늘 고민했던 그녀에게 이번 일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로를 제시한다. 가족의 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생존을 택할 것인가. 한편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김민준의 집 앞에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위협을 받기 시작한다. 심지어 김민수의 병원과 김민아의 갤러리에까지 사채업자들의 손길이 뻗친다. 그들은 김대성 회장의 자식들이라면 누구든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협박을 일삼는다.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은 어느 날 밤 김민주는 한강 다리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다. 차가운 한강물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돈은 사라져도 부끄러움은 평생 남는다. 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아들을 믿어주었다. 김민주는 다리 난간에서 뒤돌아선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마지막 가족 회의를 제안한다. 이번에는 배우자들 없이 오직 세 남매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한다. 장소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찾았던 남산의 작은 정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세 남매는 다시 만난다. 김민주는 무릎을 꿇고 동생들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도박에 빠져 가족을 배신했고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김민수와 김민아는 형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분노와 원망이 있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정도 남아있다. 특히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가족의 화목을 바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형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김민주는 결단을 내린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20억 원의 빚을 모두 자신이 떠안겠다고 선언한다. 비록 현재로서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평생에 걸쳐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맹세한다. 동생들에게는 상속 포기를 하라고 권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인데 동생들까지 피해를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민수와 김민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김민수는 형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며 자신도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누어 지겠다고 제안한다. 의사로서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 월 20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아내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민아도 마찬가지다. 갤러리 운영이 어렵긴 하지만 자신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한다. 당장은 큰 돈을 도울 수 없지만 갤러리가 안정되면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약속한다. 세 남매는 서로 안고 울며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한다. 6. 지옥 같은 현실. 결의를 다진 세 남매였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김민준이 20억 원의 빚을 떠안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사채업자들의 본격적인 추심이 시작된다. 그들은 법적 절차 따위는 무시하고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려 한다. 어느 날 새벽 김민준의 압구정동 아파트 현관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빚쟁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엘리베이터 벽면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20억 빚쟁이 김민준 거주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은 날카롭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한다. 김민준의 아내 이수진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다.
김민준의 건설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 20년간 쌓아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한다. 그는 사무실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가 된다. 한때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살던 건설회사 대표가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김민수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형을 도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내의 반발은 상상 이상이다. 박영희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별거에 들어간다. 시댁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다며 남편에게 가족과 시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다. 병원 내에서도 김민수의 입지는 흔들린다. 시아버지의 거액 부채 소식이 병원 내부에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특히 병원 경영진은 김민수의 신용도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조차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민아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갤러리는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남편 정태호마저 아내에게 등을 돌린다. 그는 처가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프리랜서 일까지 영향을 받는다며 이혼을 요구한다. 김민아는 하루아침에 사업과 남편을 모두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갈수록 노골적이 된다. 그들은 김민수의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김민아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뿌린다. 김대성 일가의 20억 사기 행각이라는 제목의 전단지에는 세 남매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세 남매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다. 특히 김민주는 사채업자들의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된다. 어느 날 밤 그는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외딴 창고로 끌려간다. 거기서 몇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며 일주일 내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협박을 받는다.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집에 돌아온 김민준을 본 이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완전히 등을 돌린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민준은 극단적인 선택들을 고려한다. 장기 매매나 보험 사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아버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범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이 될 것이다. 김민수와 김민아도 각자의 한계에 직면한다. 김민수는 가정 파탄의 위기에서 형에 대한 도움을 중단해야 할지 고민하고 김민아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멀리 이사를 가야 할지 생각한다. 한때 화목했던 가족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7. 마지막 희망.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이던 어느 날 김민준에게 의외의 기회가 찾아온다.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박종석 회장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박 회장은 김대성과 30년 지기 친구로 그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했던 인물이다. 그는 김민준에게 제안을 한다. 자신의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며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에는 조건이 있었다. 김민준이 과거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김대성이 생전에 아들 걱정을 많이 했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민준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김민준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다. 한때 사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가장 말단 현장직에서 시작해야 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설 현장으로 향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은 햇볕에 타서 거무튀튀해진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김민수는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매월 200만 원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생활비를 최대한 줄인다. 고급 승용차는 팔고 중고차로 바꾸고 외식은 완전히 끊는다. 아이들의 사교육비도 절반으로 줄이고 자신은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철저하게 절약한다. 하지만 김민수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부부 갈등은 계속 심화된다. 박영희는 남편이 가족보다 시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원망한다. 특히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생기자 그녀의 불만은 극에 달한다. 결국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김민수는 가정법원을 오가며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한다. 김민아는 갤러리를 정리한 후 작은 미술학원을 차린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수입은 갤러리 때보다 훨씬 적지만 적어도 안정적이다.
그녀는 매월 50만 원씩이나마 형의 빚 갚는 데 보탬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텨나간다. 세 남매는 주말마다 만나서 상황을 점검한다. 김민준의 월급 300만 원, 김민수의 지원금 200만 원, 김민아의 지원금 50만 원을 합쳐도 월 550만 원이다. 2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이 걸리는 계산이다. 게다가 사채의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김민주는 현장에서 인정받으며 점차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본 박 회장은 조금씩 급여를 올려주고 더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준다. 김민주는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김민수는 이혼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지만 의사로서의 실력만큼은 인정받는다. 병원에서의 입지도 조금씩 회복되고 개인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도 늘어난다. 그는 이런 부수입도 모두 형의 빚 갚는 데 사용한다. 김민아는 미술학원이 입소문을 타면서 학생 수가 늘어난다. 그녀의 진심 어린 교육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학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이다.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자 그녀는 형에 대한 지원금도 늘려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남매의 관계가 다시 돈독해진다는 점이다. 과거의 갈등과 원망은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진정한 가족애가 생겨난다. 이들은 매주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힘을 얻는다. 8. 진짜 유산.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김민주는 이제 박종석 회장의 건설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맡고 있다. 현장에서 시작해서 끝없는 노력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그의 월급은 800만 원까지 올랐고 여기에 성과급까지 더해지면 월 1000만 원 가까이 벌어들인다. 한때 도박과 사치에 빠져있던 그는 이제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철저한 절약가가 되었다. 김민수는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더욱 열심히 일한다. 병원에서의 지위도 회복되어 과장으로 승진했고 개인 클리닉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의 월 수입은 1,500만 원을 넘어서지만 여전히 형의 빚 갚는데 매월 500만 원을 보탠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희생을 이해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었다. 김민아의 미술학원은 이제 강남에서 소문난 학원이 되었다. 3개의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고 그녀의 월 수입도 500만 원을 넘어선다. 재혼한 남편도 그녀의 가족에 대한 헌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 그녀는 매월 150만 원을 형의 빚 갚는 데 보탠다. 세 남매가 합쳐서 매월 갚는 돈은 1,650만 원. 여기에 김민준의 생활비 2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450만 원이 빚 상환에 사용된다. 이자까지 고려하면 7년간 총 10억 원 가까이를 갚았다. 남은 빚은 약 12억 원 정도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사채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것이다. 7년간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갚아온 김민준의 모습에 감명받은 것이다. 그들은 남은 사채 3억 원을 1억 원으로 깎아주겠다고 제안한다. 은행들도 김민준의 성실함을 인정해서 이자를 대폭 감면해주고 분할 상환 조건도 완화해준다. 결국 남은 빚은 8억 원으로 줄어들고 현재 속도로 갚으면 3년 내에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세 남매는 아버지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보고한다. 10년 만에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남매 모두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김민주는 과거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자 사회인이 되었다. 그는 이제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매일 자신을 성찰한다. 김민수는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의사로서 더욱 성숙해졌다. 환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진정한 따뜻함이 묻어난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다. 김민아는 예술가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미술학원을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으며 그녀 자신도 틈틈이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전을 열어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세 남매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돈 때문에 갈등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준다. 매주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모두 모여서 아버지를 추모한다. 어느 날 김민주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숨겨진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는 재산은 없지만 대신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싶다. 돈은 사라져도 부끄러움은 평생 남는다는 것,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번 시련을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다. 세 남매는 편지를 읽고 또다시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는 죽어서까지 자식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겨준 것이다. 20억 원의 빚이라는 시련은 사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애와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유산이었다. 김민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오만함과 이기심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가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훈을 전수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세 남매는 모든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깨끗해진 신용도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 얻은 진정한 가족애와 인생의 지혜였다. 아버지 김대성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매년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세 남매는 가족 모두와 함께 묘소를 찾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아버지, 정말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김대성의 묘비에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리고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식들을 보며 그는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이다.